지역 맞춤 부동산 세미나 우리 동네 맛동산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자, 오늘 시장 어땠는지 시황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인트 IBK 투자증권 박근형 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드림스 컴 트루인 것 같아요. 드림스 컴트루. 그럼 눈길 좀 주세요. 그러니까 30분 넘게 계속 쳐다볼 거니까요. 아, 그래요? 이제 시작입니다. 그런데 댓글 보니까 네. 박재영 차장님이 올해 들어서 제일 잘한 일이다. 아, 오늘 맞습니다. 빠진 게. 예. 네, 그리고 비주얼적으로는 3% 최고의 순간입니다라고 해주셨는데 네. 저는 뭐 평가를 안 할 거고요. 네. 모든 평가는 이제 보시는 분들의 오. 평가로 가름하겠습니다. 시황도 잘 보시고 분석도 네. 잘하시고 어. 방송도 잘하시고 네. 그리고 피부 미용 쪽에 관심이 되게 많으셔서 네. 별명이 가꾼형입니다. 가꾼형. 아니요, 관심이 많은 게 아니고 주식 때문에 그냥 주식 하는 때문에. 거라니까요. 관심이 오케이. 많은 건 알겠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제 할 일 다 했습니다. 네. 데려왔어요. 아, 네, 뭐 네. 좋습니다. 금요일의 선물입니다. 금요일의 선물. 아, 자, 오늘은 우리 하윤 씨가 좀 네.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선물이 되길 바라면서 아, 저희 시황부터 만나보도록 할 텐데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 출발을 하긴 했는데 네. 좀 아쉽게 하락하면서 마감했거든요. 짚어주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사실 뭐 하루 종일 이제 시장 보면서 별로 할 일이 없었던 상황이긴 했는데요.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용들을 조금 뽑아봤는데 일단 시장은 아침에 3포인트 가량 상승 출발을 보이긴 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권영수 부회장이 포스코 퓨처엠 수장으로 간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네. 포스코 퓨처엠을 포함한 2차전지 양극재와 셀 그리고 장비주 강세 출발한 가운데 뭐 대형 IT나 정유화학, 반도체 소부장 일부 그리고 미디어주, 전력설비와 전선, 뭐 종합상사나 태양광 풍력, 그리고 미용기기와 자율주행 로봇 등이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기관 외국인 현물 매도 경계감이 나오면서 9시 20분을 지나고 네. 시장이 하락 반전했는데요. 외국인 선물도 매도 전환하면서 경계감이 나왔습니다. 유가, 금리, 전쟁 등의 뭐 대외 변수가 다소 좀 안정을 찾긴 했지만은 코스피 분위기를 바꿀 재료가 좀 부족했고 업종별의 외국인 수급 차별화가 지속됐는데 역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중심으로 외국인들은 11월 달 계속 순매수가 지속 중에 있습니다. 네. 공매도 금지 속의 코스닥 150 신규 편입 종목도 다소 좀 일부 루닛이나 셀바스 AI 그리고 데브시스터 등이 상승을 보였던 게 특징인데요. 사진을 좀 먼저 띄워주시면 뭐 네.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KRX 300 구석 종목 정기 변경 종목이 나오는데 여기는 아마 코스피 200 지수 편입과 편출 종목이 나와 있고요.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시면은 코스닥 150 지수 편입과 편출 종목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고 마지막 세 번째 보시면은 KRX 300 정기 변경 편입과 편출 종목 등이 나옵니다. 요거 하나 더 넘겨주시면 이제 나머지 남아 있는 주식까지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빠르게 넘어갔기 때문에 아마 신의 자료실에 들어가셔서 네. 제 원고를 다운 받으시면은 이 부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관련된 편입 종목들이 다소 좀 수급적으로 좀 괜찮은 모습도 보이는 종목들이 꽤 많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2시를 지나면서 주가지수 선물이 장중 저점 하향 돌파를 했고요. 코스피가 낙폭이 확대되기도 했는데 네. 다만 이제 코스피 2500 지지력 테스트를 하면서 2시 이후에 반등세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주 짧게 나왔는데 그때 어떤 이제 기사가 나왔냐면 한국 시간 오후 2시부터 이스라엘과 하마스 쪽에 전쟁 휴전 협정이 발효됐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선물이 이제 잠깐 반짝 반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결국은 이제 막판까지 대형주들이 하락하면서 지수 자체도 밀렸고요. 코스피는 역시 2,500포인트를 하향 이탈했습니다. 코스피 시총 22주 가운데 카카오 말고는 다 하락세였고요. 대부분 장 초반 상승했던 LG화학도 장중에 밀리는 모습이 나왔고 금주 낙폭이 컸던 HBM 관련주들이 엔비디아 관련된 하락이 기회라는 증권사 보고가 나오면서 일부 그 영향의 반등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AI 반도체 ETF 수급 움직임도 아마 좀 긍정적인 영향도 있었을 거라고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는 기계나 건설, 유통을 매수가 들어왔고 코스닥에서는 반도체를 매수했고요. 2차 전지는 외국인들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기관은 코스피에서 금융, 철강, 서비스, 기계 등을 매수했고 2차 전지는 또 매도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볼 수 있습니다. 네. 흐름을 이렇게 한번 짚어주셨는데요. 부장님께서 그냥 보셨을 때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굉장히 재미없는 상황이었고요. 기술적으로 2,500포인트 초반 정도가
저항이 굉장히 강한 때입니다. 그리고 ADR 그러니까 이제 상승과 하락 종목수의 비율이나 이런 것들도 기술적인 과열권에 좀 접어들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네. 다소 좀 수급도 부재했고 그다음 미국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쉬는 장이었기 때문에 주말을 앞두고 크게 수급들이 들어오지 못했죠. 그러다 네. 보니까 좀 너무 힘없는 재미없는 장이었고 종목별로도 그렇게 썩 재밌는 종목들이 별로 없었어요. 일부 이제 테마성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 몇 가지 테마가 움직임이 좀 있었다는 것은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미장이 열리면은 우리 시장도 다시 같이 갈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그건 다음 주에 그래서 이 주식 얼마 갈 건데 이렇게 물어보신 거 비슷한 거라서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쉽지 않은데요. 시장 자체는 뭐 특별한 악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시장을 강력하게 끌어당길 만한 또 모멘텀이 지금 당장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현재로서 추정하기로는 조금 기술적인 저항 구간이 있다는 점에서 쉬어가거나 약간의 조정세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조정세는 뭐 하방으로 뭐 방향을 틀거나 그런 조정세는 아닐 것 같고 네네. 일정 부분 조정이 나오면 좋은 종목도 좀 사야 되는 조정일 것 같은데 결국은 12월에 FOMC의 분위기 그리고 이제 그 점도표에 따른 내년에 어떤 점도표가 좀 더 인하 쪽이 시간이 좀 당겨진다든지 어떤 코멘트를 줄 것 같아요 이번에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변수가 되면서 12월 변수 FOMC 변수를 좀 지켜보자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있었던 이슈들 뉴스로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오늘 그 전력 설비나 전선 쪽 관련된 이슈인데요. 한국전력의 독점 송정만 건설 관련된 사업을 민간 개방하겠다 이런 정부의 스탠스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전이 천문학적인 적자에 허덕이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발전 자체보다는 전력망을 제때 구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인식하에 정부가 일단은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다음 달 초 발표할 전력개통 혁신 대책에 따른 이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산업부 관계자가 이번 대책의 핵심이 민간이 송전솔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정부는 직접 갈등을 중재하고 인허가를 개선하겠다 이렇게 밝힌 것 같습니다. 사진을 띄워주시면 이게 왜 그런지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한전 누적 부채가 너무 많습니다. 뭐 적자가 계속 나오고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한전에서 굉장히 높은 뭐 전기료를 받기에도 좀 어렵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하기도 어려우니까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네. 부채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왼쪽에 보시면은 전력망 사업을 개방을 하면서 이제 민간 사업에 송전솔로 사업 참여를 가능하게 하면서도 대신 민간 기업이 구축한 설비는 한전에 귀속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고요. 이 민간 기업이 도로 등을 건설한 뒤에 정부의 소유권을 넘기고 시설 임대료 등을 받는 임대형 민자 사업 방식과 비슷하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설비 사용료 임대료 형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런 조건으로 아마 될 것 같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이 최근에 정부의 중장기 송변 전설 설비 관련된 계획이 지난해부터 이미 이제 굉장히 수차례 이야기가 됐다는 거고요. 네. 지난해 동서해안부터 수도권 쪽에 송정만 고속도로 사업이 민간 투자를 받는 첫 사례가 있었다고 네. 하고 이것 때문에 이미 기대감이 향후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 기업들 수혜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미국의 사례를 좀 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비 리서치에도 그 이야기를 이제 언급을 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언급을 드리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2005년 8월 8일에 연방 에너지 정책법 개정으로 송전망을 민간에 개방을 했었는데 당시 미국의 전력 회사들의 주가가 2005년 12월 31일 종가 기준으로 종목들이 거의 1.5배에서 3배 정도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종목들 가운데 ABB라는 회사는 3배, 그리고 에널 이 종목은 2배, 그다음에 퍼스트 에너지는 1.5배, 네. 넥스트라 에너지도 2배, 뭐 이렇게 점점 올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간 사업자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력기기나 전선주 이런 것들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상당히 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뭐 재룡산업, 광명전기, 뭐 보성파워텍, 뭐 G2파워 등등의 전력 설비 테마도 좋았고 광섬유, 광케이블 제조사의 뭐 대한광통신도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뭐 LS 그룹도 이제 전선이나 케이블 관련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관련주들도 기대감이 높아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종목들이 다 같이 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을까요? 뭐 당연히 그러겠죠.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테마성 움직임이 같이 움직인 건데 실제 사업에 이제 누가 참여하게 될 건지를 좀 봐야 되겠죠. 그럼 결국은 이제 구별이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갖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추후에 아마 좀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이야기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이제 좀 고민은 있어요. 이게 민자 사업식으로 넘어가면 네. 또 가격이 올라갈까봐.
그런 고민이 있죠. 우리가 이제 병원도 어떻게 보면 뭐 의료보험 이런 것들도 민영화되는 순간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많이 하는 것인데 상당히 좀 한전 문제도 일단 너무 부채가 많고 적자가 심하다 보니까 뭐 고육직책으로 뭔가를 이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좀 고민이 되죠. 가격이 올라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안 좋지만 네. 이런 종목들, 이런 기업들한테는 사실 이익이지 않을까요? 기회가 될 수 있는데 뭐 근데 뭐 국내 사업에서 이제 전력망 사업을 개방해서 어떤 기업들이 이제 어떤 수주를 따낸다는 것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뭐 전력 설비나 그다음에 우리 변압기 관련된 종목들의 최근의 움직임은 해외 수출에 대한 모멘텀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움직이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북미 쪽에 전력망 관련된 노후화 설비 관련된 교체 수요 이게 워낙 크고 유럽 쪽도 마찬가지 그리고 뭐 사우디나 중동이나 이런 쪽에 관련된 이슈도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가는 거고요. 뭐 국내도 뭐 어느 정도 규모가 있겠지만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전력 설비나 전선이나 이런 쪽에 케이블 관련된 쪽도 대부분 다 글로벌 해외 쪽의 수출 지표 관련된 볼륨이 워낙 크기 때문에 아마 그 지표가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겠다라고 말씀을 오케이. 해주셨습니다. 요거는 사회적으로도 뉴스가 계속해서 좀 사회적인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렇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사실 좀 고민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민영화 됐을 경우에 그러니까요. 가격의 인상분이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저는 사용자 입장에서 이거 주식을 떠나서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뭐 국민들의 어떤 공감대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의견들을 청취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반대를 할 수도 있고 또 뭐 어느 정도 찬성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접점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음 거 한번 가볼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 HBM 관련된 뭐 반도체가 역시 이제 소부장 쪽에서 움직임이 시장이 좀 쉬고 빠졌지만 또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소부장들이 최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다소 좀 중국 쪽에 대한 매출 우려 때문에 주가들이 좀 소부장도 좀 빠졌다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그래도 반등세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다울투자증권에서 반도체 업종에 대한 코멘트가 또 나왔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네. 역시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관련된 센티먼트가 약화되면서 주가가 조금 쉬고 있다, 조정이 나왔다. 이야기되고 있고 결국은 단기적인 실적 상승 기울기가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중기적 방향성은 뭐 우리도 다 모두가 다 인정을 하는 거고요. 똑같이 갈 것으로 보는 부분인데 역시 일종의 수주장구 성격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봤을 때도 24년 1분기도 약 32억 6천만 달러 수준 그리고 2분기가 111억 5천만 달러 그리고 3분기가 171억 1천만 달러로 일단 엔비디아가 계속적으로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형 장기 공급 계약 증가에 기인하기 때문에 역시나 방향성은 명확하다 이야기를 했고요. 3분기 소부장 실적 시즌을 통해서 실적 회복 시점 그러니까 내년 2분기에 유의미한 가동률 턴어라운드 때문에 기존의 HBM 관련주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올해 워낙 그 컷을 많이 했잖아요. 캐펙스 컷을 많이 했는데 내년에는 아마 삼성전자를 포함한 부분들이 아마 가동률을 좀 약간의 정상화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많이 오르고 밸류에이션이 조금 부담스러운 장비주들보다는 뒷단에 지금 소재주도 좀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장비, 그다음에 소재, 그다음에 PCB 이런 방향으로 이제 관련된 IT 쪽이 돌아가는데 네. 장비주는 한비 반도체를 포함한 일부 장비주들은 좀 선반영되고 기대감이 좀 반영됐다. 뭐 이오 테크니스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좀 반영된 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공격적인 투자자는 그쪽을 좀 더 트레이딩 할 수 있겠지만 그 뒤로는 이제 많이 빠져 있고 캐펙스 컷 때문에 결국은 물량이 많이 빠지면서 주가가 빠져 있는 소재주가 이제 눈에 들어올 텐데 우리가 말하는 동진 세미케미라든지 솔브레인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한솔케미칼 이런 종목들이 좀 쉬고 있으니 네. 결국 내년에 가동률을 증가하게 된다는 가정하에 조금 더 비중을 늘리는 전략도 좀 보수적인 전략으로서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다음 사진을 첫 번째 보여주시면은 소재사들의 실적과 주가 반등 시차인데 이게 2008년부터 9년 사이의 반도체 사이클인데요. 역시 2개 분기 정도 선행을 해서 주가들이 움직였다는 거죠. 네. 실적 대비.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역시 11년부터 12년 사이 사이클에도 2개 분기 정도가 선행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을 띄워주시면 2015년에서 16년 사이의 사이클도 2개 분기 정도 선행을 했다.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2018년부터 19년까지도 사이클이 2개 분기 정도 선반영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소재 업종들은 약 2개 분기 정도, 6개월 정도 이전에 선행해서 주가가 먼저 실적 대비 움직인다는 거고요. 그러면 3, 4분기 정도에도 실적이 별로 안 좋을 수가 있는데 네. 내년에 상반기 어느 정도 가동률에 대한 부분들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에 들어간다면 소재 업종은 지금 4분기 정도에 주식을 좀 담아야 된다. 이런 논리로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움직였는데요. 다음 사진 보시면은 다울투자증권에서 소부장 그들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최선호주 투자 포인트를 정리했는데 최선호주는 다울투자증권에서는 주성엔지, STI, BCNC, 지오엘리먼트 등등을 이야기했고 차선호주가 코미코나 한솔케미칼 등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는 오늘 좀 중요하게 이야기됐던 게 어떤 거였냐면 네. AI 관련된 온 디바이스 AI가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데 NPU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칩셋 미디어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칩셋 미디어가 오늘 굉장히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이제 생성형 AI 서비스가 되고 나면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결국은 AI 코파일럿 도입을 시작할 거다. 이게 전제 조건이죠. 그래서 이게 분명히 방향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야기가 이렇게 되면서 출연형 칩 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학습형이 아니라 출연형 쪽으로 이제 결국은 진화될 수밖에 없죠. 추론용. 예, 그렇죠. 기존에는 학습을 위한 단순한 어떤 칩이 이야기된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결국은 추론형으로 AI 칩이 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우리가 말하고 있는 온 디바이스 AI가 우리가 뭐죠? 쉽게 말하면 PC나 스마트폰이나 VR 기기 등의 AI 칩이 탑재가 되면서 이게 컨텐츠 증가를 통한 이제 디맨드가 굉장히 급증한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런 기술이 필수적으로 가려면 뭐죠? 뉴럴 프로세싱 유닛 이게 이제 NPU라고 하는데 이쪽이 탑재돼야 되고 그렇게 되면 추론형 AI 칩 성장이 이제 가시화되면서 NPU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역할이 중요해지고 이쪽 방향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미 마이크로소프트나 그다음에 구글, 아마존, 메타 등의 메이저 CSP 중도 자체 출연형 NPU를 개발하고 보유하고 있고 굉장히 지금 핫한 것들이 좀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픽 코어나 그다음에 레벨리온스 그다음에 세피온 그다음에 퓨리오사 AI 등도 여러 패밀리스 업체들이 출연형 NPU를 직접적으로 개발하고 있고요. 이게 시중에 따라서 24년에 출연형 칩의 출하가 학습형 칩의 출하를 앞질 거로 본다.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변화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시면은 추론 관련된 AI 칩이라든지 학습형 어떤 AI 칩의 출하 추인데요. 역시 23년보다는 24년부터 본격적으로 추론 쪽에 관련된 AI 칩의 증가세를 굉장히 가파르게 갈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딥러닝이나 추론에 최적화된 칩이 결국 NPU인데 네. 이 부분이 갈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 다음 사진 띄우시면은 결국은 우리가 A2,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 A2와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저기 어디죠? 여기가 아마 퓨리오사 AI 같아요.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와보이라는 어떤 NPU가 있습니다. 퓨리오사 쪽에서 나온 거죠. 이게 이제 성능과 관련된 부분을 비교해 놨는데 네. 상당히 좀 그 추론은 좀 굉장히 높게 성능이 나온다는 거죠. 각자 만들고 있는 일부 NPU가 성능 입장에서 엔비디아를 좀 앞서는 일부 추론형 그 칩들이 나온다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가격 대비 성능이나 실제 성능 자체도 아마 앞설 수 있는 이런 NPU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이제 평가를 좀 이렇게 비교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GPGPU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General Purposed Graphic 프로세싱 유닛이라는 거 있는데 이게 지금은 그게 대세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NPU가 나온 게 조금 짧은 기간에 아직은 시작이 된 지 얼마 안 됐고 결국은 NPU가 발전하고 있는 과도기를 통해서 이제 NPU가 아까 말씀드렸던 GPGPU를 대체를 할 수 있는 시장으로 가는 과정에 있다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이렇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 가지 자체 NPU를 출시하면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 센터나 본인들의 데이터 센터라든지 그다음에 본인들의 온 디바이스에 채용하고 있는 과정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때문에 결국은 현대차증권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칩셋 미디어가 그래서 여기에다 핵심 수혜주라고 오늘 리포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영상 코덱이라든지 그다음에 IP를 공급하는 기업인데 결국은 이 부분에서 AI NPU나 GPU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고 라이센스 관련된 부분에서 핵심이 있기 때문에 역시 이제 칩셋 미디어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야기를 한 겁니다. 죄송한데 GPGPU랑 NPU랑의 차이는 뭐예요? 성능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GPU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이제 이미 이제 학습과 추론 모드에서 GPU라는 것들이 General Purposed Graphic 프로세싱 유닛이라 불리는 건데 이게 이제 이미 이제 많이 이제 시장에서 이미 깔려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NPU 같은 경우는 뉴럴
이게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추론 관련된 그냥 단순한 학습이 아니라 네. 우리가 좀 더 인공지능과 가까운 뭐 자체적으로 우리가 뭐 알파고라든 이런 쪽에 관련된 NPU 관련된 부분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NPU들은 대부분 글로벌 플랫폼이나 아주 IT 거대 기업들이 자체 NPU를 만들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좀 더 이제 특화된 어떤 뭔가를 만들고 있다는 거죠.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설명드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엔비디아가 뭔가를 만듭니다. 뭐 HBM 뭐 관련된 뭔가를 만들면 엔비디아는 이제 범용 상품이기 때문에 어떻게 만드냐면 시장에서 요구되는 가장 최상의 유닛에 맞추어서 만들게 돼요. 성능에 맞추어서. 그래야만이 모든 게 보편화된 범용 제품을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강력한 어떤 범용 제품으로 만들 수밖에 없고 거기에 맞춰줘야만이 이제 모든 제품이 여기 범용으로 쓸 수 있는 거겠죠. 네.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회사가 100을 요구하는데 범용 제품으로서 만들려고 하는데 50의 성능만 내면은 100에 해당되는 건 못 쓰이기 때문에 100에 맞춰서 만드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되죠? 그렇게 되면 비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플랫폼들은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다른 곳은 뭐 50에서 70만 우리는 쓰면 되는데 우리한테 맞으면 되는데 내가 100에 해당하는 뭔가를 사야 되는 거죠. 엔비디아 칩을. 그럼 뭐죠? 비싸게 사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기능까지 필요도 없는데 그러니까 자체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마이크로소프트든 구글이든 뭐 어떤 곳에서 굉장히 자체 개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NPU나 이런 것들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삼성전자, 퀄컴, 애플 등등이 자체 개발을 하게 되고 네. NPU들이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나온다 이런 것이고 아까 퓨리오스 AI 같은 경우도 그래서 자체 개발했는데 그게 엔비디아가 만든 A2하고 GPU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성능이 훨씬 좋더라는 거죠. 가격 대비로도 마찬가지고.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형성하게 된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각종 그 부분들에 들어가는 뭐 영상 코덱, IP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칩스 앤 미디어가 상당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네. 그다음 사진 보시면 AI 칩용 라이센스 매출이 이제 칩스 앤 미디어가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차트가 나와 있고 또 이제 미국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중국 쪽에 관련된 뭐 매출도 상당히 급등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제 지금 엔비디아도 중국 쪽의 매출 급감이 조금 뭐 우려된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칩스 앤 미디어가 또 중국 장애 쪽도 상당히 매출 잘하고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오늘 상당히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10% 이상 급등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자, 그다음 사진을 띄워주시면 이게 오늘 되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반도체 쪽에 엔비디아 관련된 이슈 중에 오늘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우리 명앵커님은 말씀이 하나도 없으신데 영어로 보시면 딱 눈에 들어오시죠? 우리 유학파는 민트가 유학파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 뉴욕 맞죠? 맞아요. 네, 기가 막혀요. 영어도 잘하고. 네. 자 이거 보시면은 뭐죠? 이 중국 쪽에서 이게 게이밍 GPU RTX 4090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분해 해체해가지고 AI 용도로 개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이슈거든요.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만드는 것들을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중국 쪽으로 수출 못하게끔 뭔가 제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회적으로 이런 것들을 게이밍 GPU에 RTX 4090이라는 제품을 가지고 해체를 해서 중국 쪽에서 내부적으로 AI 용도로 개조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게 WCCF 테크라는 그 플랫폼에서 이제 기사화된 건데요. 이게 네. 굉장히 중요한 게 결국은 이제 중국 쪽으로 상당량의 엔비디아가 최근에 AD102 GPU와 그다음에 지포스 우리 들어보셨죠? 컴퓨터 타면은 그래픽 그 뭐 좀 게임용 그래픽 중에 지포스가 굉장히 유명한데 그렇죠. 이 지포스 RTX 4090을 수출 통제가 나오기 며칠 전에 엔비디아가 전격적으로 중국 쪽에다 이게 엄청나게 우선 공급을 대량으로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현재 RTX 4090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는데 10월에는 1,700달러에서 11월 초에는 1,900달러 그리고 11월 중순에는 2,000달러까지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가격이 급상승하는데 네. 결국 이제 중국의 AI 수요는 계속적으로 급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뭔가 통제를 하기 시작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다운그레이드한 뭐 H20이나 L20 L2라든지 제품군 라이센스가 나오게 되면 우려가 해소될 수도 있겠지만 네. 근데 결국은 중국에서는 지금 뭔가 통제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겠죠? 좀 낮은 등급의 정식 제품을 구매할 수 있거나 네. 두 번째로는 비싸게 우회해서 수입을 하거나 그럴 수 그다음에 있겠다. 아니면 제3국에다가 클라우드를 놓고 거기서 사용하면서 이제 뭔가
얻게 되는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이 부분을 가지고 뭐 BK 테크 인사이트에서도 오늘 언급을 주셨지만은 엔비디아보다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지금 중요한 게 AI 쪽에서 그래픽 카드의 중요성이 나온다는 거죠. 그 왜냐하면 그 다음 사진 띄우시면 relative performance, 그러니까 상대적인 이 퍼포먼스를 이제 어떤 추론한 거죠. 성능을 비교한 거예요. 네. 그 각각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이 부분은 바로 RTX 4090이라는 엔비디아의 최상위 GPU 라인업을 상당히 중요하게 본다는 겁니다. 뭐냐면 이게 GPU가 무려 250만 원 정도였는데 최근에 50일 동안 340만 원까지 상승했다는 겁니다. 오. 그 왜 그럴까? 딱히 나온 답은 없지만 네. 엔비디아 가격 인상과 중국 수출 규제 추정이 되는데 오. 말씀드렸듯이 RTX 4090은 게임용입니다. 그래픽이거든요. 네. 근데 워낙 고사양인 탓에 AI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데 중국으로의 수출이 금지되었고 이에 따라 중국 내에서 RTX 4090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는 거고 이거는 뭐냐면 게임용으로 나왔지만 AI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칩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에서 AI용으로 개조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게임 칩은 메모리가 HBM도 아니고 메모리 용량도 적은데 다만 4090에 한해서 연산 부분은 굉장히 강력하고 4090 메모리도 굉장히 너무 적지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양 가지고 충분히 AI용으로 돌려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아까 보여드린 표를 확대해서 보면은 RTX 4090의 성능이 H100과 비교해서도 꽤 괜찮은 성능이고 더군다나 가격까지 고려한다면 가성비가 갑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엔비디아가 출연용으로 만든 L40보다도 괜찮은 퍼포먼스가 나오고 있는 지금 지표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AI 연산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저도 이거 잘 모르는 건데 FP8이라는 자료형을 지원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게 기술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네. 이게 있는데 RTX 4090은 이것도 동일하게 지원이 가능한 퍼포먼스를 내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 기술적으로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존에 엔비디아가 내고 있는 AI용의 칩과 변주해서 그래픽용 이게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걸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RTX 4090은 굉장히 AI용으로도 유용한 칩이고 리테일에서 지금은 구하기가 쉬운데 중국 보따리 상들은 지금 뭐 글로벌에서 이 RTX 4090을 구해가지고 중국 내부로 막 갖다 대기가 굉장히 지금 급할 것이라는 거죠. 뭔가 규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한 내용들이 이제 되고 있다. 굳이 비유를 하자면 어디 나라에서 이제 자동차를 뭐 수입을 못하게 하니까 오토바이 2개를 용접을 시켜가지고 이어서 그냥 자동차처럼 만드는 거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저희 그 채팅창에서도 며칠 전부터 사실은 그 보따리상이 와서 요거 싹쓸이 해가고 있어가지고 그래픽카드 가격 엄청 올랐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 얘기가 그래서 이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사진을 좀 띄워주세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달러, 그 US 달러당 AI 성능을 나타낸 표거든요. 이게 이제 조금 다음에 시간 계실 때 이거 다운받아서 한번 보시면 좋은데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학습용으로는 H100이 필요한데 엔비디아에. 근데 H100이 쓸 수 없거나 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RTX 4090을 쓰는 게 훨씬 더 유용하죠. 가성비도 좋게 나오지만 적은 메모리 이런 것도 굉장히 좋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걸 뭘 생각할 수 있죠? 엔비디아의 그 게임용 그래픽 매출 있잖아요. 네. 이게 단순하게 게임용 그래픽의 매출로 볼 것인가인 거예요. 그게 오히려 AI 쪽에 뭔가 매출단이 오버랩돼서 잡힐 수도 있는 거라 보는 거죠. 예전에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코인 때도 엔비디아가 그랬어요. 코인 그렇죠. 코인 열풍 불 때 채굴할 때. 채굴할 때 그래픽이 엄청나게 팔렸거든요, 엔비디아가. 그런 것에 대한 뭔가가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이제 시장에서는 하는 겁니다. 근데 중국 애들 진짜 대단하긴 하네요. 이런 거 보면은 어떻게든 답을 찾으려고 저렇게 애쓰는 모습을 있죠. 그렇죠. 대단하다. 진짜. 거기다가 이제 그 다음 와. 사진을 띄워주시면 이게 CLSA 쪽에서 이제 나오는 하이닉스 실적 추정이거든요. 그래서 중간쯤에 OP라고 써 있는 것에 오른쪽 보시면 내년에 SK 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이 11조, 25년 24조까지 추정을 했거든요. 근데 시장의 국내 컨센은 내년에 8조, 그다음에 25년은 15조 수준이에요. 근데 CLSA는 25년에 15조가 아니라 24조까지 영업이익을 추정하고 있으니까 이런 분위기가 간다고 한다면 반도체가 역시 강력한 어떤 주도 섹터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와. 이해했어요? 네, 이해했어요. 빨리 사요 한미반도체. 빨리 사야 돼. 아니죠. 한미 그 반도체 물량 살 게 아니라 받아주고 지금 있지 엔비디아를 사야 되지 않나. 엔비디아. 아. 네. 유학파니까 엔비디아 사요.
그러면 엔비디아면 우리나라에서는 굳이 찾아보자면 삼성과 SK 하이닉스 이렇게 뭐 봤을 아직까지는 이제 하이닉스가 HBM을 잘 하고 있죠. 뭐 독점적인 어떤 프리미엄을 받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쪽에 들어간다는 말이 나오면 그게 이제 지난번에도 우리 이영수 대표께서 말씀 주신 코어스, COWS 그러니까 Chip on Wafer on 서브스트레이트 이게 이제 되는데 앞쪽에 COW 그거는 인하우스에서 하게 될 거고요. 네. WOS는 이제 외주를 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후공정을 보자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고. 그래서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가 이제 후공정 단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평가가 되는 거고 앞단은 그렇게 될 건데 결국 그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한미 반도체는 TC 본도가 들어갈 건데 네. 지금은 글로벌리 TC 본도처럼 우리나라 장비 중에 글로벌에서 이렇게 갈 수 있는 장비가 없다. 그래서 밸류가 40, 50배지만 어떤 쪽에서는 밸류가 비싸다 할 수도 있고 어떤 쪽에서는 지금 국내 장비사 중에 TC 본더를 글로벌리 이런 위상을 낸 장비주가 없으니 한미 반도체는 이렇게 프리미엄을 줘도 된다는 입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평가하기 나름이고 그러면 이제 지금 그 다음에 뭐죠? 이오테크닉스가 이야기하는 뭐 레이저 어넬링이나 이런 쪽이 새롭게 어떤 진입에 대한 가능성을 지금 시장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상당히 좀 주목하고 있다. 근데 이제 밸류에이션 이슈는 이미 좀 선반영된 것도 있다고 평가를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공격적인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트레이딩 하든지 네. 아니면 좀 보수적으로 보는 사람은 내년에 캐펙스 증가와 관련된 수혜를 예상하면서 조금은 천천히 소재주를 보자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반도체는 정리하면 될 것 근데 같습니다. 방향이 반도체로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네. 엔비디아도 사실 쉬어가는 흐름 보이고 있잖아요. 네. 그럼 다른 것들은 다 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한미 반도체나 이런 것들 다 조정을 받는다고 쳐도 엔비디아는 그럼 지금의 조정이 네. 진짜 조정인지 아니면은 네, 엔비디아가 건지 지금 어떻게 올해 실적 기준, 내년 실적인가 그 기준으로 PE를 24배밖에 안 돼요. 그럼 목표가를 제시하시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네. 그래도 어디까지 저희가 열어놓고 지금 볼 수 있을까요? 얼마 전에 이제 마감 시작 때 제 기억으로는 글로벌 IB들이 이제 여러 곳에서 엔비디아 그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을 했는데 많게는 $700까지 그리고 적게는 $625까지. 네. 근데 거기에 해당하는 PER 밸류에이션은 35배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 뭐 한미가 뭐 45배, 50배 받는 게 조금 비싸게 느껴지기도 하죠. 엔비디아가 35배, 40배 정도 타겟으로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미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는 어떻게 보냐에 따라 타겟 프라이스가 달라져요. 그 일부에서는 6만 원 이야기한 것도 있고 네. 한미 반도체를 일부에서는 9만 3천 원까지 말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다른데 뭐 그래서 결국은 엔비디아의 수혜주는 엔비디아라 그러죠. 아 네. 엔비디아다. 우리 명행코는 네. 한미 반도체 10만 원까지 보셨잖아요. 한번 더 10만 원 가죠. 네. 들고 있을 거잖아요. 10만 원까지. 아니요, 팔았죠. 진작에 팔았죠. 근데 이 네. 팔았다는 건 뭐냐면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조정을 어느 정도 그 높은 위치에 계속 있었으니까 조금 살짝 내려올 때 또 살 타이밍을 볼 겁니다. 근데 10만 원 간다고 봐요. 반도체는 이렇게 타이밍을 보면서 그 뭐랄까 박스권은 아니지만 네. 그 밴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단기적으로도 봐도 괜찮은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수급이 쏠리는 것들은 AI 소부장 ETF나 이런 것들이 지금 나와 있어서 또 그 ETF를 활용한 수급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기적으로는 트레이딩이 가능한 공규모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셔야 되는데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똑같이 말하는 게 장비주 먼저 움직이고 네. 소재주 움직이고 네. 그다음에 PCB 업종 움직인다. 네. 이런 걸 감안하시면 되죠. 약간 힌트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케이. 세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네,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단하게 가겠습니다. 네. 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그 테슬라 쪽과 관련된 부분인데 FSD 관련된 이슈가 나왔습니다. 이게 중국 쪽에 FSD가 이제 공식적으로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들이 침투될 수 있다는 이제 외부 평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2주 뒤에 FSD 12를 출시할 수 있다고 트윗을 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났기 때문에 아마 빠르면 다음 주 정도에 아마 일론 머스크 말대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출시가 된다면 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미국 외 지역에서 베타 출시할 수 있는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 최근에 호주와 유럽에서 FSD 관련된 베타 테스트가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이야기되고 있고 중국에서도 FSD 이야기 관련해서 채용을 공개적으로 늘리고 있다 이야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율주행 관련된 이야기가 다시 이제 시장에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론 머스크 말대로 한다면 2주 뒤라고 했으니까 다음 주가 될 거예요. 네. 시기적으로는 그게 일론 머스크 말대로 출시가 될런지 그리고 이 베타가 유럽이나 중국이나 이런 호주로 확대된다면 결국은 자율주행이라든지 AI 관련된 부분이 또 주가에 반영될 수 있다. 이렇게 시장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음 사진 띄우시면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나온 건데 미국의 플로리다 법원이 테슬라가 오토파일럿 결함을
그 경영진들이 이미 알고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겁니다. 법원 쪽에서. 그래서 약간의 악재성 이야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시장을 포함한 관련해서 FSD 12가 만약에 공식적으로 이야기가 된다면 아마 관련된 자율주행 쪽은 좀 움직일 수 있다. 주가들을 움직일 수 있다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아마 SK증권 리포트를 제가 언급이 드릴 것 같은데 네. 그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율주행은 그 자율주행의 시대가 오는 것보다는 부품주는 먼저 움직일 것이다. 그래서 그때 고령화 이야기도 드렸고 뭐 오토파일럿 관련된 부분에서 사고가 별로 덜 나는 부분도 제가 그때 자료를 언급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부분들 때문에 센싱이나 제어, 네트워크로 이루어지면서 결국은 레이더, 라이다, 그다음 카메라 센서 퓨전 이런 것들이 대세가 될 거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뭐 MC넥스나 넥스칩,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이런 종목들이 떠오르고 그다음에 대형주로서는 현대 모비스라든지 그다음에 현대 오토에버를 좀 중장기로 무겁지만 보자 이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 중심으로 가는 거고요. 한 가지만 보여드리면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네. EU 쪽에서 아마존이 아이로봇을 인수한다는 것을 승인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지능형 로봇 시행 수혜감이 이제 계속 좀 나오는데 이 사진이 뭐냐면 아마존 쪽에서 로봇과 직원 수의 추이입니다. 이게 연두색, 녹색이죠. 연두색이 아니라 네. 녹색이죠. 이게 그 뭐죠? 직원 수. 네. 그리고 로봇 그 파란색 이게 로봇 수예요. 그러니까 로봇 수가 굉장히 또 좀 빨리 많아지네. 같이 올라갑니다. 네. 그 비율도 보면은 거의 직원 수 대비해서 로봇이 차지하는 비율로 보면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근데 아마존에서 로봇이 무슨 일해요? 물류. 물류. 왔다리 갔다리.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쿠팡이나 음. 이런 쪽도 물류 창고 가보면 로봇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식으로 다 돼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되는데 결국은 EU가 아마존의 그 아이로봇 인수를 최종 승인하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부분에서 아마 아마존도 상당히 좀 로봇 채용이 상당히 많아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불거진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다 로봇, AI, 자율주행 다 반도체로 귀결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온 디바이스 AI 디맨드라는 게 그런 이슈이고요. 그게 컨텐츠라든지 어떤 부분을 상당히 늘릴 수밖에 없어서 메모리 시장에 뭐 우리가 혁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혁신이 찾아오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로봇이 늘어나면은 또 클라우드 서버 이쪽 관련해서도 또 그럴 급격하게 수밖에 늘어나야 없어요. 네,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반도체 쪽으로 뭔가 좀 이렇게 좀 모여드는 그런 느낌이 들죠. 각종의 업종들이 지금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제가 로봇을 너무 이제 추천한다 느낌도 받을 수 있겠지만, 근데 산업의 트렌드가 지금 굉장히 좀 그쪽으로 많이 포커싱이 맞춰져 있다는 느낌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주가는 좀 다르겠죠. 물론 그렇습니다. 오케이. 저 사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네, 짧게만. 내년에 이제 뭐 올해를 생각하면 사실 AI하고 2차 전지가 우리 시장을 이끌었잖아요. 네. 내년은 어떤 섹터가 이끌까라고 물어보고 싶었는데 네. 지금 답을 하신 거겠죠? 그건 어디에 답이 있냐면 네. 코스피 시가총액 순위 2위를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위요? 2위. 2위? 예, 1등은 삼성전자겠죠. 네. 근데 시가총액 2위를 차지하는 종목의 섹터가 주도 섹터 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LG엔솔 아니에요? 지금 엘소라고 SK 하이닉스하고 왔다 갔다 하죠. LG엔솔이 내년에 2차 전지가 대세다. 아니죠. 2위가 이제 2위가 어떤 거예요? 예,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바뀔 수 그러니까 있다. 내년에 접어들면서 내년에 아직은 뭐 알겠습니다. 올해가 한 달 넘게 남았죠. 내년에 접어들면서 시총 2위를 차지하는 섹터가 주도 섹터로 나서는 경우가 꽤 많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오케이. 근데 지금 엎치락뒤치락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민트 어떠셨습니까? 진행을 또 열심히 했는데. 1대1 과외 받은 느낌이었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셔가지고. 알겠습니다. 금요일 잘 마무리가 됐네요, 부장님. 네, 그러니까 뭐 경험하지 못하셨던 지금 네. 방송을 하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뭐 과외 받은 거, 과외 받은 거. 과외 받은 거. 두 분이 과외 감사합니다. 케미는 아직 그렇게 차차 나아지겠다. 아니 그러니까 많이 쳐다보시면서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쳐다보시니까. 네. 좀 얼굴에서 광이 나셔가지고. 광이요? 네. 아, 네. 그건 뭐. 그리고 또 오늘 좀 자제하라는 말이 있어서 열심히 두 분 공부했습니다. 카페 가서 말씀하시고 빨리 뒤에 이주호 기자를 기다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근영 부장님도 한 주 동안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주말 푹 쉬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네. 좋은 정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인트 IBK 투자증권 박근형 부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